자, 그리고 세 번째, 협동 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협동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서로를 위해 함께 배우기라고 적혀 있죠. 협동 학습 모형 옆에는 조별 학습, 조별 과제를 적어놔 주세요. 세 번째는 협동 학습 모형이고 이거는 조별 학습, 조별 과제 같은 거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귀인 이론에 기초한 교수 전략이고요. 모든 학생이 학습 과정과 결과에 공헌하기를 기대하면서 제한된 시간 또는 과제에 따라 학생들을 팀으로 나눕니다. 팀으로 나눈다는 부분에 밑줄을 쳐주세요. 책임감 있는 팀원이 되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공헌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제가 조별학습, 조별과제를 말씀드린 게 좀 이해가 되시죠? 학생들을 팀으로 나누어서 그 팀 안에서 학생들이 잘 해나가기를 바라는 모형이 협동학습 모형입니다. 협동이란 단어 나오면 무조건 조별학습, 조별과제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추구하는 지도 목표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팀 관계를 격려하는 부분,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같은 팀원들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개인적 책임감을 증진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팀으로 무언가 과제를 했을 때 개인의 책임감이 무조건 증진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모형 자체의 목표는 긍정적인 팀 관계, 개인의 책임감 증진, 자아 존중감 개발이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교사에 의한 과제 제시는 없고 대신 학생 스스로 주어진 과제를 조직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6번, 교사는 과제가 무엇인지만을 알려주고 과제를 완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다. 동그라미 5번, 6번이 좀 상반된 표현이라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동그라미 5번에서는 교사에 의한 과제 제시가 없다고 했는데 동그라미 6번에서는 교사가 과제가 무엇인지만을 알려준다고 했죠. 두 표현 다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교사가 과제 자체를 안 준다는 게 아니죠. 교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과제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려주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까지는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5번, 6번 표현은 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구조를 보시면 학생 팀 성취 배분과 팀 게임 토너먼트, 팀 보조 수업, 직소, 집단 연구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팀 성취 배분이라고 하는 건요. 개인별 점수는 발표하지 않고 팀 점수만 발표하면서 팀 내의 협동을 유발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팀원들의 점수가 합쳐져서 하나의 팀 점수가 되고요. 이 점수 평가를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시험보다 2차 시험의 점수가 높아야 되고요. 이 두 번의 시험에서 향상된 정도, 향상도에 따라서 팀 점수가 부여되는 방법입니다. 자, 처음으로 먼저 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 과제를 제시해주고 1차 연습을 한 후에 1차 평가랑 팀 점수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때 팀 점수는 개인 점수에 합의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2차 연습을 한 후에 2차 평가와 팀 점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때 1차 때 팀 점수와 2차 때 점수를 비교해서 향상된 정도로서 팀 점수가 부여되는 방법이 학생 팀 성취 배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팀 게임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팀을 먼저 편성을 하고 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1차 연습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1차 평가를 한 후에 같은 등위끼리 점수를 비교합니다. A팀에서의 1등과 B팀에서의 1등끼리의 점수를 비교하고 A팀에서의 2등과 B팀에서의 2등끼리 점수를 비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같은 등수끼리 점수를 비교해서 승자에게 상점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2차 평가를 하고요. 2차 평가한 다음에 같은 등수끼리 또 점수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점수를 비교한 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이 승리팀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팀게임 토너먼트고요. 이 방법은 운동 기능이 낮은 학생들도 자기 팀을 위해서 무언가 공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전에는 팀 자체의 점수만 봤었는데
A팀의 1등과 B팀의 1등끼리 비교하고 A팀의 2등과 B팀의 2등끼리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위치에서 좀만 더 잘해도 우리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두 번째 팀 게임 토너먼트 방식이고요. 팀 보조 수업 같은 경우에는 팀 협력 수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개별화 학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수업으로서 개별화 학습과 협동학습의 혼합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사는 팀을 편성한 후에 학생한테 수행 기준이랑 학습 과제가 제시된 목록을 제공해 주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혼자 혹은 팀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과제들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과제를 다 완수하고 나면 다른 팀원이 과제 수행 여부를 체크해 줍니다. 팀 성적은 각 팀들이 수행한 과제 수를 점수로 환산하거나 개인별로 시험을 본 후에 개인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있어서 이 방식은 개별화 학습과 협동학습의 혼합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팀별 협동학습과 팀 내 협동학습이 있습니다. 팀별 협동학습 같은 경우에는요. 팀별로 다른 과제를 익히고 다른 팀한테 설명해주는 방식인데요. 학생들은 팀으로 나눠지고 각 팀별로 서로 다른 여러 과제를 익힙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라고 했을 때 A팀은 포핸드 드라이브의 요소와 단서를 학습하고 B팀 같은 경우에는 백핸드 드라이브, C팀은 게임 규칙과 점수 계산법 등을 학습하는데요. 모든 팀원들은 자신의 팀에 할당된 과제를 익힌 후에 교사가 돼서 다른 팀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즉, 포핸드 드라이브를 익힌다고 하면은 A팀이 교사가 돼서 가르쳐주는 거고, 백핸드 드라이브를 한다고 하면 B팀이 교사가 되고, 게임 규칙이나 점수 계산법을 배운다고 하면 C팀이 교사가 되는 방식으로 서로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평가는 다른 팀을 지도하는 능력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이고요. 팀 내 협동학습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집단 협동학습이라고도 합니다. 각 팀원들이 주제 또는 기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세부 요소들을 익히게 되는데요. A팀 내에서 학생 1이 포핸드 드라이브의 요소와 단서를 학습한다고 하면 A팀 내에서 학생 2가 백핸드 드라이브를 배우고 그 다음에 A팀 내에서 학생 세 번째 아이가 게임 규칙과 점수 계산법 등을 학습하는 겁니다. 이러한 개인별 과제 학습을 A팀 따로, B팀 따로, C팀 따로 각각 하는 거고요. 팀원이 각자 할당된 학습 내용을 익히고 나면 각 팀에서 동일한 주제나 기술을 학습한 사람끼리 모여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합니다. A팀에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공부한 애와 B팀에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공부한 아이, C팀에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공부한 아이가 다 같이 모여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러한 전문가 집단은 자신들이 배운 내용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전문가 집단에서 심화학습이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모임을 한 후에 다시 자기 조로 돌아가서 내가 배운 거를 다른 팀원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서로 학습해온 내용을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직소는 팀별 협동학습과 팀 내 협동학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집단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집단 프로젝트 학습이라고도 하는데요. 팀이 학습 과정에 협동화되고 학습 결과를 공유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팀이 선정되고 과제가 할당되면 팀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과제를 완성하고요. 그거를 단체 프로젝트 형식으로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여기 나오는 과제 구조 같은 경우는 협동학습 모형에 적합한 수업 전략이라고도 표현해서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2018년에 기출이 되었었어요. 스포츠 교육학 전체 단원에서도 5단원,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모형 중에서도 한 가지, 그 모형의 예시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돼서 조금 많이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필기시험이라고 하는 건 실기구술 시험을 보기 위한 관문으로서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내는 시험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거나 혹은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면서 변별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의 내용도 사실 그러한 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기출된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모형에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의 기초에서 이 모형이 존재하는데요. 팀 보상, 개인적 책무성, 평등한 기회 제공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팀 보상이란 교사에 의해 제시된 기준에 도달하는 팀에게는 누적 점수, 특혜, 공개적인 인정 또는 점수 등의 보상이 제공된다. 자, 우리가 조별 과제를 하면요. 선생님이 조별 점수를 주죠. 그게 팀 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 책무성은요. 모든 팀원의 수행이 팀 점수 또는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은 팀의 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자, 선생님이 A조 잘했네 점수 주고 B조 잘했네 점수 주고 하는데 요즘은 단순히 그렇게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A조에서 어느 학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조사를 하기도 하죠. A 학생은 기본 내용을 조사했고 B 학생은 발표를 준비했고 C 학생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D 학생은 참가하지 않았다. 따로 한 건 없다. 이런 식으로 개인 책무성까지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학습 성공에 대한 평등한 기회 제공 같은 경우에는요. 가능한 이질적인 소집단으로 팀원을 구성하며 전체 팀의 운동 수행 능력이 평등하도록 구성해야 된다. 어느 한 팀에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고 어느 한 팀에는 못하는 애들만 몰려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 성공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이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팀 보상, 개인적 책무성, 평등한 기회 제공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9번 5가지 기본 요소가 나옵니다. 이 5가지 기본 요소를 사용하는 모형인데요. 팀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 의존, 1대1의 발전적인 상호작용, 개인의 책임감, 대인관계와 소집단 인간관계 기술, 팀 반성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본 요소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를 보면요. 지금까지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순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순서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요. 이거는 지금 협동학습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무조건 1순위에 같이 포함되는 부분이 정의적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려나 사회성, 협동심 같은 게 다 정의적 영역에 속했었죠. 협동학습 모형은 조별학습, 조별과제를 의미하다 보니까 첫 번째 1순위에 무조건 정의적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제가 인지적 학습에 초점이 되어 있다. 지식적인 부분, 인지적 학습에 초점이 되어 있으면 정의적, 인지적 영역이 첫 번째인 거고요. 과제가 신체적인 부분, 심동적 학습에 초점이 되어 있으면 정의적, 심동적 영역이 1순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정의적 영역이 무조건 1순위로 있는 이유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1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2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학습 영역 우선순위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1번 4가지 주요 기초 이론이고요. 협동학습 모형은 동기이론, 인지이론, 사회학습이론,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동기이론은 모든 팀원들이 공헌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점을 모든 팀들에게 인식시키는 이론이고요. 인지이론은 팀에게 적당한 양의 도전을 부여하고 단계에 적합한 학습 과제를 제공하는 것, 사회학습이론, 행동이론의 내용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협동학습 모형이었고요. 조별학습이나 조별과제를 떠올리시면 되고 서로를 위해 함께 배우는 거였습니다. 협동학습 모형은 이렇게 팀구조 기반의 문제 해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내용이 좀 많았죠. 하나하나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형의 단점을 얘기하자면요. 조별 과제다 보니까, 팀 과제다 보니까 누군가는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게 단점이고요. 그 몇 명 안에서 또 누군가가 교사처럼 활동할 수도 있겠죠. 소수가 교사처럼 활동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주도적으로 다른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소수가 교사처럼 활동할 수 있는 게 단점이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주제만을 던져줬을 때 이 팀이 이 주제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중간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팀 구성원 모두가 개념을 잘못 알 경우에 중간에 변경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공헌도가 적은 학생은 수치심이나
창피감을 느낄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게으름을 필 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 참여를 적게 한 공헌도가 적은 학생이 창피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협동학습 모형 처음에 써있던 표현이 서로를 위해서 함께 배운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형 자체는 협동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배우기 위해서 협동하는 모형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 배우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협동하는 건데 반대로 협동에만 더 가치를 둔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잘못된 단점이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협동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협동해야 되는 부분이 협동학습 모형입니다. 그런데 성취보다 과정 자체를 너무 많이 강조한다고 하면 협동에 더 가치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이 또 하나의 단점입니다. 단점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영역 우선순위 같은 경우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려서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